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소년의 장난과 호기심, 그리고 모험이 가득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준비한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자유를 꿈꾸는 톰과 친구들의 눈부신 모험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모험 속에서 순수한 용기와 우정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톰, 대답이 없다. 톰, 아직도 대답이 없다. 저 애가 또 어디 간 거야, 톰? 대답이 없다. 노부인은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안경을 올려 눈 밑으로 내리깔며 둘러보았다. 이 안경은 평소에 아이 같은 사소한 걸 볼 때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랑하는 그저 체면을 위한 안경이었으니 굴뚝뚜껑으로 만든 안경이라 해도 똑같았을 것이다. 그녀는 잠시 당혹스러운 듯 하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방 안의 가구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 좋아. 내가 널 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미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로 침대 밑을 쿡쿡 찌르느라 숨이 차서 말할 틈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건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세상에, 저 아이 같은 애는 처음이야. 문간에 서서 텃밭을 바라보았다. 토마토 줄기와 잡초뿐 톰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멀리까지 들리도록 목청껏 외쳤다. 톰!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고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서 옷자락을 잡아채듯 작은 사내아이를 붙잡았다. 거기 있었구나. 옷장에 있었을 줄이야.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니? 아무것도요. 아무것도라니. 네 손 좀 봐. 그리고 입 좀 봐. 그게 뭐야? 모르겠어요, 이모. 내가 모를 줄 아니? 잼이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잼에 손대면 가죽을 벗겨버리겠다고 했잖아. 어서. 매 한 대 맞을 준비해. 회초리가 공중에 매달렸다.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 어머, 이모. 뒤를 봐요. 노부인은 황급히 뒤를 돌아 치마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아이는 달아나 담장을 기어올라 건너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모 폴리는 잠시 놀란 듯 서 있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내가 또 속았네. 저 애가 나를 놀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나는 늘 당할까? 나이 든 바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바보라더니 참말이야. 그래도 톰은 매번 같은 장난은 치지 않아. 그래서 늘 예측할 수가 없지. 얼마나 날 약 올려야 화를 내는지 잘 알거든. 그런데 또 웃기거나 잠시 딴짓을 시키면 난 결국 못 때리고 마는구나. 이건 도무지 내 할 도리가 아니야.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저 아이는 내 죽은 언니의 아들이니 도무지 마음이 약해져서 매를 들 수가 없구나. 안 때리면 양심이 괴롭고 때리면 또 가슴이 찢어지고 사람 사는 게 참 고생이야. 오늘 오후에는 분명 수업 빼먹고 놀 테니 내일은 반드시 일을 시켜버릴 줘야겠어. 토요일에 다른 애들이 다 노는데 일을 시키긴 힘들지만 저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일이니까. 톰은 과연 수업을 빼먹고 신나게 놀았다. 집에 돌아온 건 겨우 저녁 전. 장작 패고 땔감 쪽에는 일을 도우러 올 때였다. 정확히 말하면 짐이라는 흑인 아이가 일을 거의 다 하는 동안 톰은 곁에서 모험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뿐이었다. 이복동생 시드는 이미 자기 몫인 나무조각 줍기를 끝냈다. 그는 말썽 부릴 줄 모르는 얌전한 아이였다. 저녁을 먹으면서 톰은 설탕을 슬쩍 훔쳐 먹었다. 그때 이모 폴리는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늘 자기가 교활한 계략에 능하다 믿었지만 사실은 속 보이는 계략일 뿐이었다. 톰, 오늘 학교 더웠지? 네, 이모. 아주 더웠지? 네, 이모. 그래서 수영하고 싶었지. 톰? 순간 톰은 놀라 가슴이 철렁했다. 의심이 번쩍 스쳤다. 그는 이모의 얼굴을 살폈지만 아무 단서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얼버무렸다. 글쎄요. 별로요. 이모는 톰이 셔츠를 만져보며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덥니? 셔츠가 말라있네. 톰은 재빨리 다음 수를 꺼냈다. 머리에 펌프에서 물을 부었어요. 아직 젖어 있어요. 보세요. 이모는 셔츠깃을 열어보라는 새 계략을 꺼냈다. 하지만 톰의 셔츠깃은 단단히 꿰매져 있었다. 이번엔 아니었구나. 네가 수업 빼먹고 수영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이번만 용서해 줄게. 그녀는 조금 아쉬우면서도 톰이 순순히 말 잘 들은 듯 보여 반쯤 안도했다. 그러나 시드가 끼어들었다. 이모, 하얀 실로 꿰맨 줄 알았는데 검은 실이네요. 뭐라고? 분명히 하얀 실로 꿰맸는데. 톰! 하지만 톰은 이미 현관 밖으로 달아나며 소리쳤다. 시드, 너 두고 봐. 톰은 옷깃에 꽂아둔 바늘을 꺼내보았다. 하나에는 흰 실, 다른 하나에는 검은 실이 감겨 있었다. 젠장 시드가 아니었으면 들키지도 않았을 텐데 이모가 흰 실로 꿰맬 때도 있고 검은 실로 꿰맬 때도 있으니 헷갈린단 말이야. 하지만 두고 봐, 시드. 가만두지 않겠어. 톰은 마을의 모범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범생을 몹시 싫어했다. 잠시 뒤 그는 금세 근심을 잊어버렸다. 새로 배운 휘파람 때문이었다. 혀끝으로 내는 새소리 같은 가락이었는데 그는 그걸 온전히 연습하고 싶었다. 저녁 무렵 길에서 낯선 소년을 만났다. 그는 톰보다 약간 키가 크고 옷차림도 도시 아이처럼 말쑥했다. 모자, 파란색 옷옷, 새바지, 구두, 심지어 리본까지. 톰은 질투심에 코웃음을 치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마침내 두 아이는 서로 시비를 걸며 말싸움을 시작했고 끝내 흙바닥에서 뒹굴며 싸움이 벌어졌다. 한참 뒤 톰이 상대를 눌러 이겼다. 항복해. 톰이 외쳤다. 세 아이는 울면서도 발버둥쳤다. 하지만 결국 항복이라 중얼거리자 톰은 손을 놓았다. 다음부턴 조심해. 아무나 건드리지 말라고. 새 아이는 먼지를 털며 돌아갔지만 마지막에 돌멩이를 던져 톰의 등을 맞히고는 달아났다. 톰은 그를 쫓아가 집을 알아냈다. 그날 밤 집으로 들어온 톰은 너덜너덜한 옷차림이었다. 이모 폴리는 이를 보고 결심했다. 다가오는 토요일, 톰에게 반드시 일을 시켜야겠다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온 세상은 여름 햇살에 빛나며 생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입술마다 노래가 흘러나왔고 얼굴마다 기쁨이 넘쳤다. 나무들은 꽃을 피워 향기를 퍼뜨렸고 마을 언덕은 푸른 풀로 덮여 평화롭고 아득히 아름다워 보였다. 톰은 하얀 석회물통과 긴 붓을 들고 인도로 나왔다. 그 앞에는 높이 9자, 길이 30걸음이나 되는 널빤지 담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삶이 공허하고 세상이 괴로워 보였다. 그는 붓을 담가 담 위에 칠을 하고는 끝없는 담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짐이 양동이를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늘 물을 길러오는 일이 귀찮게만 보였던 톰이었지만 오늘은 그 일이 그리 싫어 보이지 않았다. 우물가에는 언제나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치고 다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짐은 물을 길러갔다 하면 1시간은 꼬박 걸렸다.
짐, 내가 물 길어올게. 대신 넌 담 좀 칠해라. 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톰 형님. 주인마님이 제게 분명히 말했어요. 톰이 담 칠하자고 하면 거절해라. 넌 물 길러오기나 해라. 라고요. 에이, 걱정 마. 잠깐이면 돼. 이모는 절대 모를 거야. 아니에요, 형님. 그랬다간 제 머리가 날아가요. 톰은 꾀를 냈다. 그럼 내가 굿을 줄게. 흰색 굿을이야. 멋진 거지. 짐은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그러자 톰은 덧붙였다. 게다가 내가 다친 발가락 보여줄게. 짐은 결국 양동이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이모 폴리가 나타나 짐을 후려치고는 톰을 쫓아냈다. 짐은 물 길러 달려가고 톰은 다시 담 앞에 남겨졌다. 톰은 한동안 붓질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런데 문득 눈앞이 환해졌다. 훌륭한 계략이 떠오른 것이다. 그는 태연히 붓을 놀리며 담을 칠하기 시작했다. 이때 마침 벤 로저스가 나타났다. 그는 사과를 먹으며 배를 배처럼 흔들고 증기선 소리를 흉내내며 신나게 걸어오고 있었다. 야, 톰, 넌 일하냐? 벤이 놀리듯 말했다. 톰은 태연히 대답했다. 일? 이건 일이라고 할 수 없지. 기회가 있다고 아무나 담을 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벤은 호기심을 보였다. 톰은 일부러 붓질을 세심하게 하며 예술가처럼 굴었다. 벤은 점점 더 빠져들었다. 톰, 나도 좀 해보면 안 될까? 안 돼. 이모가 엄청 까다로우셔. 잘못하면 큰일 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벤은 사과를 내밀었다. 이거 다 줄게. 잠깐만 하게 해줘. 톰은 마지못한 듯 붓을 내주었다. 그러자 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담을 칠하기 시작했다. 톰은 그늘에 앉아 사과를 먹으며 속으로 웃었다. 잠시 뒤 또 다른 아이가 다가왔다. 그 아이도 처음에는 톰을 놀리려 했지만 금세 담 칠하기에 빠져들었다. 톰은 연이어 붓질을 팔아치우며 여러 가지 보물을 얻었다. 연줄 달린 죽은 쥐, 구슬, 문손잡이, 낡은 병마개까지. 해가 중천에 이르자 담은 세 겹이나 하얗게 칠해졌다. 만약 석회가 더 있었다면 아마 마을 아이들의 주머니가 텅 빌 때까지 담을 칠하게 했을 것이다. 톰은 스스로 깨달았다. 세상은 그리 공허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탐나게 만드는 법은 단순했다. 그 일을 쉽게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것. 톰은 이모 폴리가 앉아있는 방으로 갔다. 그 방은 침실이자 식사실, 서재까지 겸하는 아늑한 곳이었다. 창문 너머로 여름바람이 불어와 꽃향기와 벌들의 윙윙거림이 퍼져 있었고 이모는 고양이를 무릎에 올려둔 채 뜨개질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는 톰이 오래전에 벌써 달아났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렇게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는 놀라워했다. 톰이 말했다. 이모, 이제 놀러가도 돼요? 벌써? 얼마나 했다고. 다 끝냈어요, 이모. 거짓말 마라, 톰. 난 거짓말은 못 참는다. 아니에요, 이모. 정말 다 끝냈어요.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접 확인하러 나갔다. 만약 담의 5분의 1만 칠해져 있어도 감탄했을 텐데 담 전체가 새하얗게 3번이나 칠해져 있는 걸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세상에, 네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도 일을 잘한다니. 하지만 네가 맘먹는 날이 너무 드물다는 게 문제지. 됐다. 어서 놀러 가렴. 다만 이번 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혼낼 줄 알아. 그녀는 놀라움과 감동에 젖어 톰에게 특별히 사과 하나를 건네며 덧붙였다. 톰아,
정직하게 써얻은 보람은 달콤하단다. 이걸 먹으면서 명심해라. 그녀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며 교훈을 늘어놓는 동안 톰은 슬그머니 도넛 하나를 훔쳤다. 밖으로 나온 톰은 마침 시드가 뒷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돌멩이가 널려 있었고 톰은 곧장 집어 던졌다. 시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이모가 허둥대며 뛰쳐나오기 전에 톰은 담을 훌쩍 넘어 사라졌다. 시드가 흰실 이야기를 꺼내 이모에게 들킨 걸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마을 광장에 이르니 소년들의 군대놀이가 한창이었다. 톰은 장군 역할을 맡았고 친구 조아퍼가 맞은편 군대의 장군이었다.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톰의 군대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고 포로와 전사자수까지 세어가며 새로운 전쟁 날짜를 정했다. 싸움이 끝나자 톰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프 대처의 집 정원에서 노는 새로운 소녀를 보았다. 파란 눈, 노란 머리카락을 따내린 귀여운 아이였다. 흰 여름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는 순간 톰의 마음은 송두리째 사로잡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톰은 에이미 로런스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방금 본 소녀 앞에서 에이미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단번에 새로운 천사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톰은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어 별별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다했다. 하지만 소녀는 곧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쉬워하던 톰은 그녀가 계단을 오르던 순간 갑자기 던져준 꽃 한 송이를 보았다. 그는 몰래 그것을 가슴 안쪽에 숨기며 온 세상이 환해지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저녁 내내 톰은 들뜬 기분이었다. 설탕을 훔치다 걸려 이모에게 손등을 맞아도 시드가 골탕 먹이는 듯 설탕 그릇을 깨뜨려도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즐거웠다. 그러나 이모는 억울한 마음에 톰까지 혼내고 말았다. 톰은 방 한 구석에서 뾰로통해졌다. 그는 상상 속에서 자신이 병들어 죽는 장면을 떠올렸다. 이모가 오열하며 자신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강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는 자기 모습, 시체 위에 쏟아지는 눈물까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는 오히려 슬픔에 빠져들고 눈물이 글썽였다. 마침내 그는 소녀의 집 창가 밑에까지 가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누워 시든 꽃을 가슴에 얹고 누웠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그녀가 내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리겠지. 그러나 창문이 열리자 들려온 건 하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와 쏟아지는 물통뿐이었다. 톰은 흠뻑 젖어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밤늦게 젖은 옷을 훑어보던 톰을 시드가 보았으나 차마 빈정거리지 못했다. 톰의 눈빛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톰은 기도를 빼먹고 침대에 누웠다. 시드는 그것까지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햇살이 고요한 마을 위에 내리쬐며 세상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모 폴리는 가족 예배를 드렸다. 그녀는 성경 구절을 줄줄 엮어 만든 긴 기도로 시작했고 이어 모세 율법의 장엄한 말씀을 읽어내려갔다. 기도가 끝나자 톰은 성경 구절을 외우기 위해 책을 폈다. 시드는 이미 며칠 전부터 다 외워둔 상태였다. 톰은 겨우 5구절만 외우기로 마음먹었는데 가장 짧아 보이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택했다. 그러나 반 시간이나 애써도 머릿속은 온갖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리가 책을 받아들고 톰에게 외워보라고 했다.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들의 것,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어갔지만 곧 막혀버렸다. 메리가 하나하나 힌트를 주자 겨우 따라했다. 하지만 끝내는 짜증을 내며 투덜거렸다.
메리는 다정하게 말했다. 톰, 힘내. 다 외우면 내가 선물 줄게. 정말? 뭔데? 비밀이야. 어쨌든 멋진 거야. 호기심과 욕심이 더해지자 톰은 갑자기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성공했고 메리는 새 칼 하나를 선물로 주었다. 값싼 칼이었지만 톰은 황홀한 기쁨에 휩싸였다. 곧이어 메리는 그를 씻기고 옷을 입혔다. 톰은 물에 얼굴을 제대로 담그기도 싫어했지만 메리가 억지로 깨끗이 씻겼다. 일요일마다 입는 낡은 외출복도 억지로 차려입혔다. 구두까지 반질반질 닦아 신기자 톰은 투덜댔다. 세 남매는 함께 주일학교로 향했다. 시드와 메리는 즐겁게 갔지만 톰은 마음속 깊이 싫어했다. 주일학교에는 늘 색깔별 표가 나눠졌다. 성경 구절을 외울 때마다 파란 표를 받고 10장이면 빨간 표 1장으로 바꿀 수 있었고 또 10장이면 노란 표 하나로 바꿀 수 있었다. 노란 표열 장을 모으면 성경책 1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수천 구절을 외워내 성경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톰은 그런 끈기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마침 큰 손님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바로 변호사 대처와 그의 형제인 판사 그리고 판사의 가족이었다. 이들이 들어서자 아이들은 모두 긴장했다. 판사는 마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위험 있는 인물이었다. 이때 톰이 느닷없이 수많은 색깔표를 내밀었다. 무려 성경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모아둔 것이었다. 사실 그는 아이들에게 칠하기 기회를 팔아 모은 보물들을 색깔표와 바꾼 것이었다. 선생인 월터스 씨는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톰에게 건넸다. 순간 교실 안은 술렁거렸다. 아이들은 경탄과 질투로 톰을 바라보았다. 톰은 판사에게 소개되었다. 판사는 다정히 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참 잘했다. 얘야, 이제 네가 배운 것들을 조금 들려주지 않겠니? 12제자 이름쯤은 다 알겠지? 톰은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판사 부인이 친절하게 다가와 다시 물었다. 첫 번째 제자, 2사람의 이름을 말해볼래? 잠시 머뭇거리던 톰이 겨우 입을 열었다. 다윗과 골리앗. 순간 교실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10시 반쯤 작은 교회의 금이 간종이 울렸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모 곁에 앉아야 했기에 톰도 이모 폴리와 시드, 메리와 함께 앉았다. 톰은 창문가 쪽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유혹을 피하라며 통로 쪽에 앉혀졌다.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나이든 우체국장, 시장 부부, 치안 판사,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정 많은 과부 더글러스 부인도 보였다. 그녀의 언덕 위 대저택은 마을에서 유일한 궁궐 같은 집이었고 잔치를 가장 자주 열었다. 또 멀리서 새로 이사 온 변호사 리버슨과 마을의 아리따운 아가씨들, 젊은 점원들까지 모두 교회로 모였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다니는 모범 소년 윌리 머퍼슨이 들어왔다. 그는 늘 흰 손수건을 일부러 주머니 밖에 삐져나오게 해서 어머니들의 자랑이 되었지만 소년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다. 회중이 다 모이자 종이 다시 울렸고 예배당은 고요해졌다. 다만 합창단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만 새어나왔다. 목사 스프레이그는 찬송가를 읽으며 특유의 억양으로 높였다, 낮추었다 했다. 그는 마치 음절마다 힘을 주어 음계처럼 오르내렸고 신도들은 그의 낭송에 감탄했다. 교회 모임에서
그가 시를 낭송하면 부인들이 손을 들어 올렸다 내리며 감탄을 표현하곤 했다. 찬송이 끝나자 목사는 교회 소식들을 길게 읽어내려갔다. 각종 모임과 모임의 일정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목사는 기도를 드렸다. 교회와 아이들, 마을과 주, 나라와 대통령, 바다 위의 뱃사람들, 유럽 군주들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이들, 바다 건너 이방인들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두루 아우르는 긴 기도였다. 그러나 톰은 기도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지루함을 잊기 위해 기도 속에 반복을 세며 시간을 보냈다. 새로 들어간 내용이 나오면 금세 눈치채고 짜증을 냈다. 기도 도중 파리 한 마리가 앞자리 등받이에 앉아 더듬이를 문지르고 날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톰은 손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아멘이 나오기 전까지 잡으면 벌을 받을 거라 믿고 꾹 참았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재빨리 파리를 붙잡았다. 그러나 이모에게 들켜놓아 주어야 했다.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지옥불과 심판을 길게 늘어놓는 설교는 점점 사람들을 졸리게 했다. 톰은 몇 쪽이나 설교가 이어지는지 세었다. 가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면 상상 속에서 자기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하며 잠시 설레었다. 지루해진 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큰 집게벌레가 들어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물리자 휙 튕겨버렸다. 벌레는 통로에 떨어져 등을 보이고 버둥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벌레로 쏠렸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벌레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킁킁거리며 놀다가 턱을 내밀다 벌레에 물려 비명을 질렀다. 교회 안은 웃음을 참느라 모두 얼굴이 붉어졌다. 강아지는 다시 벌레와 씨름하다가 결국 실수로 그 위에 앉아버렸고 더 큰 비명을 지르며 예배당 안을 미친 듯 뛰어다녔다. 신도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어 기침소리나 손수건 뒤에서 킥킥거렸다. 결국 설교는 더 이상 힘을 잃었고 장엄함은 사라졌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내려졌을 때 모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톰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예배가 이렇게라도 재미있을 수 있다면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은 강아지가 그의 집게벌레를 들고 나가버렸다는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톰은 다시 우울해졌다.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그랬다. 새로운 한 주, 학교에서의 답답하고 고된 나날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주말이 없었다면 덜 괴로웠을지도 모른다. 자유를 맛보고 나니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이다. 톰은 병이 난 척을 하면 학교를 빠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온몸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드디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를 흔들어 보니 약간 욱신거렸던 것이다. 그는 아픈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하는 척했다. 하지만 금세 생각했다. 이건 너무 흔한 핑계라 안 통할 거야. 그는 다시 뒤척이다가 발가락에 상처가 있는 것을 떠올렸다. 며칠 전 유리 조각에 베었던 발가락이 조금 골마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행동하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다가 드디어 시드에게 속삭였다. 시드, 나 죽을 것 같아. 엄마한테, 아니 이모한테 전해줘. 시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톰이 계속 괴로운 신음을 내자 겁이 나서 이모를 불러왔다. 이모 폴리는 황급히 달려왔다. 세상에, 톰 어디가 아프니? 톰은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며 발가락을 가리켰다. 그러나 붕대를 풀자 이모는 금세 눈치를 챘다. 바보 같은 것. 이 정도 상처로 죽긴 누가 죽니?
학교 가기 싫어서 또 꾀병이구나. 이모는 단호히 말했다. 어서 준비해. 학교 안 가면 벌을 줄 거야. 톰은 속으로 실망했지만 이모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아침 준비를 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또 다른 골칫거리를 떠올렸다. 바로 약이었다. 이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하면 끔찍하게 쓰디쓴 약을 먹이는 버릇이 있었다. 그 약은 톰에게 지독한 고통이었다. 그러나 톰은 교활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약을 문틈으로 흘려서 집안 고양이에게 먹여버렸다. 고양이는 온 방안을 날뛰며 난리를 쳤고 그제야 이모는 약의 효과에 회의감을 품게 되었다. 톰, 이제 됐다. 네가 약을 싫어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그날 아침 톰은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야 했다. 그는 책가방을 메고 천천히 길을 나섰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 혹시 그 소녀, 파란 눈에 금발을 가진 천사 같은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톰은 학교에 도착하자 우선 기울을 피해갈 방법을 찾았다. 그는 일부러 지각을 하고 교실에 들어섰다. 지각하면 매를 맞아야 했지만 그는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다시 보고 싶은 소녀, 바로 베키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톰을 꾸짖으며 앞으로 불러내더니 벌로 소녀들 옆에 앉히라고 했다. 마침 톰은 그 자리를 원하고 있었기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베키는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톰은 슬며시 곁눈질을 하며 말을 걸 기회를 엿보았다. 잠시 후 그는 연필을 꺼내어 종이에 삐뚤빼뚤 그림을 그려 보였다. 그것은 집의 모습이었다. 베키는 흥미로운 듯 다가와 그림을 바라보았다. 톰은 속삭였다. 내가 더 그려줄까? 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톰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베키는 수줍게 웃었다. 이게 우리 둘이야. 톰이 말했다. 베키는 얼굴이 빨개졌다. 잠시 후 톰은 과감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약혼할래? 베키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약혼이 뭐야? 톰은 자신 있게 설명했다. 약혼하면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비밀을 털어놓고 다른 사람과는 놀지 않는 거지. 베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톰은 기뻐서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우린 약혼한 거야. 나중에 커서 결혼할 거고 나는 항상 너만 좋아할 거야. 베키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잠시 뒤 톰은 무심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전에 에이미랑도 약혼한 적 있어. 베키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라고? 다른 여자애랑도 약혼했다고? 톰은 당황했다. 얼른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베키는 눈물이 맺힌 채 등을 돌렸다. 톰은 간절히 사과했지만 베키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톰은 속으로 자신을 탓하며 깊은 후회를 삼켰다. 다음 날 아침, 톰은 마음이 우울했다. 베키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다. 그는 혼자 언덕으로 올라가 풀밭에 드러누웠다.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흙바닥에 이리저리 그림을 그리며 생각에 잠겼다. 한동안 괴로운 심정을 곱씹던 톰은 마음을 달래려고 놀이를 시작했다. 그는 흙 위에 선을 그어 절반은 자기 영역, 절반은 적의 영역이라고 정했다. 막대기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혼자만의 전쟁을 벌였다. 진지와 군대, 성벽과 강을 그려놓고 상상의 병사들을 이끌며 즐겁게 소란을 피웠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친구 조아퍼가 나타난 것이다.
톰과 조는 서로를 보자마자 대결놀이에 빠져들었다. 나는 장군이다. 내 군대가 널 물리칠 거야. 아니야. 내 병사들이 네 성을 점령할 거다. 두 소녀는 막대기로 땅에 선을 긋고 작은 돌을 던지며 전투를 흉내냈다. 전투는 치열하게 이어졌고 결국 두 아이는 동시에 승리와 패배를 주장하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놀이가 끝나자 톰은 조에게 털어놓았다. 나 베키랑 약혼했었어. 조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대단하다, 톰.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해? 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전에 다른 아이랑도 약혼한 적 있다고 말해버렸거든. 조는 깔깔 웃었지만 곧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베키가 화낸 것도 당연하지. 톰은 괴로워하며 풀밭에 몸을 던졌다. 조는 잠시 놀다가 집으로 갔고 톰은 한동안 혼자 뒹굴며 상심에 잠겼다. 마지막에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베키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밤이 깊어 마을이 고요해졌다. 톰은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했다. 그는 친구 허클베리 핀과 몰래 만나기로 약속했다. 허클베리는 늘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며 마을 어른들에게는 말썽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톰은 집을 몰래 빠져나와 담장을 넘어갔다. 어둠 속에서 허클베리를 만나자 두 소녀는 속삭이며 걸어갔다. 손에는 죽은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 허크, 고양이로 뭘 하려는 거야? 톰이 물었다. 저 묘지에 가야 해. 고양이는 귀신을 쫓을 수 있거든. 오늘 밤엔 특별한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허크가 대답했다. 두 소녀는 무덤가로 향했다.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어둠 속을 걸으며 둘은 긴장과 흥분에 휩싸였다. 마침내 묘지에 도착하자 달빛이 무덤 사이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바람이 불어 풀잎이 스산하게 흔들렸다. 소년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죽은 고양이를 꼭 쥐었다. 그 순간 3명의 남자가 묘지로 들어왔다. 그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있었다. 톰과 허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은 마을의 술주 정뱅이 머프 포터였고 또 한 명은 의사 로빈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인디언 조였다. 그들은 갓 묻은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땅이 파헤쳐지고 흙 냄새가 퍼졌다. 소년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켜보았다. 빨리 해치워. 의사 양반이 돈을 두둑이 주신다 했잖아. 인디언 조가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체가 땅 위로 끌려 나왔다. 로빈슨 의사가 돈을 건네자 인디언 조는 차가운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겪은 모욕을 들먹이며 분노를 쏟아냈다. 말싸움은 순식간에 격렬해졌다. 로빈슨은 인디언 조를 밀쳤고 인디언 조는 분노에 차서 칼을 뽑았다. 그 순간 머프 포터가 술에 취한 채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의사가 그를 내던졌다. 순식간에 칼이 번쩍였고 로빈슨 의사는 땅에 쓰러졌다. 피가 번져나갔다. 톰과 허크는 얼어붙은 듯 바라보다가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인디언 조는 잽싸게 칼을 머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네가 한 짓이야. 머프 포터는 술 기운에 정신이 혼미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인디언 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상황을 꾸며냈다. 소년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떨리는 다리로 자리를 떠났다. 가슴은 요동쳤고 숨소리는 터져나올 듯했다. 톰은 속으로 맹세했다. 절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어린 마음은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깊이 새기게 되었다. 톰과 허크는 전속력으로 달려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그들은 숨이 차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노는 겁에 질려 있었다. 허크,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톰이 말했다. 허크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만약 우리가 본 걸 누가 알게 되면 인디언조가 우리를 찾아낼 거야. 난 그 사람 눈빛이 아직도 떠올라. 두 소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맹세하자. 우리가 본 건 절대 말하지 않기로. 그들은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피를 내고 피로 서약을 맺었다. 두 아이는 서로의 피를 섞으며 목숨 걸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톰의 마음은 무겁고 괴로웠다. 그는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눈을 감으면 묘지에서 본 피투성이 장면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온 마을이 술렁였다. 의사 로빈슨이 살해된 것이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윽고 머프 포터가 범인으로 붙잡혔다는 소식이 퍼졌다. 술에 취해 있던 머프는 아무 기억이 없었고 인디언 조가 꾸민 말만 믿고 자백까지 해버렸다. 톰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인디언 조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두려움이 목을 틀어막았다. 며칠 동안 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인디언 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톰은 괴로움 속에서도 허크와 함께 만났다. 두 소녀는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어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었다. 톰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놀이터에서도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했다. 베키를 떠올리며 잠시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마음속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마을의 모든 이야기는 의사 로빈슨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술에 취한 머프 포터가 저지른 짓이라고 굳게 믿었다. 머프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톰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무서운 비밀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밥맛도 잃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곤 했다. 이모 폴리는 그가 병에 걸린 줄 알고 걱정스레 지켜보았다. 머프 포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그를 감싸주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조차 그를 죄인 취급하며 놀림거리를 삼았다. 하지만 톰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머프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톰은 감옥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머프를 보았다. 머프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친근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머프는 톰을 보자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톰, 네가 늘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지. 고맙다. 내가 곧 죽게 되더라도 너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게 위로가 된다. 톰의 목구멍은 막힌 듯 답답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돌렸다. 가슴 속에서는 고백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톰은 심한 악몽을 꾸었다. 인디언조가 자신을 노려보는 얼굴이 나타났고 칼이 번뜩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모 폴리는 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의사를 불러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톰은 아픈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것이었다. 머프 포터의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과 무고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이 서로 맞서며 그의 어린 가슴을 짓눌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다. 이모 폴리는 아이가 앓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려 애쓰며 갖가지 약을 먹이려 했다. 그러나 톰은 약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억지로 피하려 했다. 이모는 결국 약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 그때 메리가 의사에게서 구해온 강장제를 들고 왔다. 이모는 그걸 톰에게 억지로 먹였지만 톰은 몰래 창밖으로 뱉어버렸다. 며칠 동안 톰은 웃음을 잃고 학교에서도 힘없이 앉아만 있었다. 베키 대처를 보아도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처음엔 무심했지만 곧 톰의 기운 없는 모습에 놀라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베키는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큰 책을 몰래 들춰보았다. 그것은 교사의 귀중한 참고서였다. 페이지를 넘기다 사파에 푹 빠져있던 그녀는 실수로 책장을 찢어버리고 말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베키는 황급히 책을 덮고 자리를 떠났다. 마침 그 광경을 톰이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이 곧 책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자 교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범인을 가리킬 기회를 엿봤다. 이때 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베키는 깜짝 놀라 톰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몹시 화가 났지만 톰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듣고는 그저 심하게 꾸짖는 것으로 넘어갔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질 때 베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톰에게 다가왔다. 톰 고마워. 나를 구해줬잖아. 톰은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기쁨이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로 베키와 톰은 다시 가까워졌다. 둘은 함께 웃고 함께 장난을 치며 예전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톰의 마음에 드리웠던 어두운 구름도 잠시나마 흩어졌다. 며칠 동안 톰은 여전히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베키와의 화해로 얻은 기쁨이 있었지만 머프 포터의 재판이 다가올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 조아퍼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소녀는 모두 집에서 혼나고 억울한 심정을 풀 길이 없어 투덜댔다. 우린 집에서도 구박받고 학교에서도 욕만 먹어. 차라리 어디 멀리 떠나 해적이 되면 좋겠다. 톰이 말했다. 조도 신나게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리 멋진 해적이 되자. 원하는 대로 살고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말고. 그때 허클베리 핀도 나타났다. 그는 늘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어른들의 눈에는 문제아였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부러운 인물이었다. 톰은 흥분하며 말했다. 좋아, 우리 셋이 해적단을 만들자. 멀리 강가섬으로 가서 살면 돼. 세 소녀는 가슴이 뛰는 모험의 꿈에 젖었다. 그들은 몰래 음식을 훔쳐 모으기로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준비를 했다. 고기와 빵, 옥수수빵, 담배, 낚싯대까지 챙겼다. 밤이 되자 톰은 집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왔다. 이모 폴리는 그가 어디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조와 허크를 만나 강가로 향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부드럽게 비쳤고 모험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 보였다. 소년들은 낡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 물살은 잔잔했고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멀리 섬이 보이자 그들의 눈은 빛났다. 저기가 우리의 해적 기지가 될 거야. 톰이 속삭였다. 섬에 도착하자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다. 불빛은 어둠 속에서 아늑하게 타올랐고 세 소녀는 진정한 자유와 모험의 맛을 느끼며 흥분했다. 톰은 말했다. 여긴 아무도 우릴 간섭하지 않아. 이제부터 우린 진짜 해적이야. 불길이 타오르는 그 순간
새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험가가 된 듯했다. 섬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새 소녀는 낮에는 강에서 헤엄치고 낚시를 했고 밤에는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모험담을 늘어놓았다. 마음껏 뛰놀고 배불리 먹으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는 꿈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즐거움은 점점 시들해졌다. 집에서의 따뜻한 밥과 포근한 잠자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허크는 별다른 아쉬움이 없어 보였지만 톰과 조는 몰래 가족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톰은 조용히 일어나 강가를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몰래 다가갔다가 집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며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모 폴리가 흐느끼는 목소리였다. 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그는 몰래 돌아와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략이 떠올랐다.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 뜻밖의 순간 살아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그날 밤 톰은 조용히 조와 허크에게 속삭였다.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장례식 날 나타나는 거야. 조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점차 설득당했다. 허크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섬에 남아있으면서도 몰래 마을의 소식을 엿보았다. 결국 장례식이 곧 열릴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년들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새 소녀는 모닥불 앞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이제 곧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장난을 치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장례식이 열리는 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무겁고 슬픈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모 폴리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시드와 메리도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새어린 영혼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순수했던 그들의 삶을 길게 이야기했다. 교회 안은 흐느낌과 눈물로 가득 찼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새 아이가 조용히 들어섰다. 톰, 조, 허크였다. 그들은 깨끗이 씻고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왔다. 순간 교회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곧 사람들의 눈물이 놀람으로 바뀌었고 이어 환호와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모 폴리는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톰을 끌어안았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아이를 놓지 못했다. 톰, 네가 살아있었구나. 세상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을 반기며 기쁨에 겨워했다. 장례식은 곧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슬픔으로 시작된 날은 어느새 웃음과 안도의 눈물로 가득 찼다. 톰은 마음속 깊이 환희를 느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 모든 시선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모 폴리는 아이들을 꾸짖을 수도 더 혼낼 수도 없었다.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톰은 자신이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장례식 이후 톰과 친구들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장난을 용서해 주었고 친구들은 그들의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다녔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베키와의 사소한 다툼이 톰의 기분을 어지럽혔다.
베키는 톰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느껴 화가 나 있었고 톰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어느 날 베키는 선생님의 귀중한 참고서를 몰래 펼쳐보다 그림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실수로 페이지를 찍고 말았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베키는 허겁지겁 책을 덮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책을 펼쳐보고 찢어진 흔적을 발견했다. 교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아이들의 시선은 서로를 오가며 범인을 찾으려 했다. 이때 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했습니다.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톰을 매섭게 꾸짖었지만 심한 벌은 내리지 않았다. 베키는 충격을 받은 듯 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달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톰, 나를 구해줬구나. 그날 이후 두 아이는 다시 가까워졌다. 함께 웃고 함께 장난치며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지냈다. 베키는 톰의 용기를 마음 깊이 간직했고 톰은 베키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위안을 얻었다. 톰은 며칠 동안 학교에서 몸과 마음이 들떠 있었다. 베키와 화해한 뒤로는 모든 것이 더없이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곧 또다시 작은 다툼이 생겼다. 아이들의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금세 흔들리고 질투와 투정이 쉽게 생기곤 했다. 베키는 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척하며 다른 소년들과 이야기했다. 톰은 속이 쓰라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하며 애써 태연한 얼굴을 했다. 결국 두 아이는 서로의 마음을 숨긴 채 어색한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중 톰은 집에서 병든 척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이모 폴리의 관심을 받고 싶기도 했고 동시에 베키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모는 그의 꾀병을 쉽게 간파했고 톰은 쓸쓸히 방 안에 누워 있어야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베키는 여전히 톰을 외면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톰이 자신을 다시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결국 두 아이는 작은 미소와 장난을 주고받으며 다시 가까워졌다. 톰은 어린 마음 속에서 느꼈다.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톰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마음속 깊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머프 포터의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머프가 살인자라 믿었고 증거도 그에게 불리하게만 보였다. 톰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머프는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을 열면 인디언조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낮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어도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재판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법정으로 몰려들었고 톰은 차마 그곳에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양심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속삭였다. 재판정에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모두가 머프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고 머프 자신조차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다. 머프는 풀이 죽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톰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마침내 판사가 톰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톰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양심이 그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머프 포터는 무죄입니다. 제가 봤어요. 칼을 든 사람은 인디언 조였어요. 법정 안은 순간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인디언 조가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문을 박차고 도망쳤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소란에 휩싸였다. 머프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자신을 구해준 톰을 바라보았다. 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인디언조가 복수하러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머프 포터는 풀려났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고 그를 동정하며 친절히 대했다. 머프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톰이 어린아이임을 생각해 그저 따뜻한 눈길만 보냈다. 톰은 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뒤 한동안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인디언조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밤마다 그는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인디언조가 자신을 노려보는 상상을 했다. 며칠 동안 톰은 불안 속에 지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베키와 함께 있을 때조차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머프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인디언조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마치 땅속으로 꺼져버린 듯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언제 그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수군거렸다. 톰은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장난꾸러기 소년이 아니라 큰 비밀과 위험을 짊어진 아이가 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톰은 한동안 영웅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이야기로 옮겨갔고 톰은 다시 평범한 소년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금 서운했지만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톰과 베키는 가끔 다투었지만 곧 화해하며 다시 즐겁게 지냈다. 아이들의 우정과 애정은 늘 사소한 갈등과 화해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화재가 마을을 흔들었다. 인디언조가 여전히 숨어 있다는 소문이었다. 누군가는 강가에서 그를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산속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했다. 소문은 점점 커져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톰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재판에서 인디언 조를 지목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돌아와 복수할까 두려웠다. 밤마다 톰은 창문을 꼭 닫고 침대 속으로 몸을 파묻은 채 잠들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는 다시 아이들과 뛰놀며 두려움을 잊으려 했다. 친구들과 강에서 수영을 하고 숲에서 모험을 즐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인디언 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시험 준비가 한창이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엄하게 다루며 암송과 필기를 반복하게 했다.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톰은 오히려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시험 날에는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교실을 지켜보기 때문이었다. 시험 당일, 교실에는 학부모와 마을 어른들이 빼곡히 앉았다. 판사와 변호사, 목사까지 모여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내어 암송을 시켰고 어떤 아이들은 더듬거리며 긴장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뽐내듯 줄줄 외웠다. 마지막에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과 발표였다. 소년들은 군인의 복장을 하고
전투를 흉내냈고 소녀들은 시를 낭송하며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톰과 조아퍼는 검투사의 장면을 연기했다. 두 아이는 나무칼을 휘두르며 열정적으로 싸우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청중은 흥미롭게 바라보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진지한 표정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연극은 늘 그렇듯 작은 실수와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대사를 잊어버려 멍하니 서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무대 뒤에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려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시험은 결국 무사히 끝났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노력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도 자랑스러워하며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실을 나섰다.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다시 자유로운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톰은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레며 활짝 웃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다시 자유를 만끽했다. 숲과 강가, 들판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하루 종일 모험과 장난으로 시간을 보냈다. 톰은 잠시 책 읽기에 빠져 있었다. 그는 기사가 되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와 해적의 삶을 그린 책을 탐독하며 자신도 언젠가 그런 인물이 되리라는 상상을 했다. 친구들에게 책 속 이야기를 흉내내며 놀이를 이끌기도 했다. 아이들은 기사단을 만들고 나무 검을 들고 전투를 벌이며 즐겁게 뛰어놀았다. 하지만 방학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 두려운 소식이 퍼졌다. 홍역과 성홍열 같은 병이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가정이 불안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집에 머무르며 외출을 삼가야 했다. 톰도 병에 걸려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열에 시달리며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니 모험을 꿈꾸던 마음은 사라지고 쓸쓸함과 우울함만이 그를 지배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병이 차츰 나아지자 톰은 밖으로 나갔지만 예전처럼 신나게 놀 수가 없었다.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마음이 공허했다. 베키와도 자주 만나지 못해 다시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톰은 숲길을 걸으며 한숨을 쉬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모험과 자유가 가득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머프 포터의 재판이 끝난 뒤 마을은 여전히 술렁거렸다. 인디언조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차츰 일상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다시 자유롭게 뛰놀았다. 머프 포터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 길을 두려워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자신을 동정하는 눈길을 피했다. 톰은 그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증언하지 않았다면 머프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었고 아마 목숨마저 잃었을 것이다. 어른들은 톰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톰은 영웅이 된 기쁨보다는 인디언 조의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늘 두려워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어떤 상인이 사기를 치다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법정에 몰려가 이번 재판을 구경했다. 판사의 엄숙한 말투와 변호사의 논쟁은 아이들에겐 낯설고 흥미로웠다. 톰은 진지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스스로가 한번 증언대에 섰던 일을 떠올리며 어린 나이에도 법과 정의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느꼈다. 재판이 끝난 뒤 아이들은 다시 시끌벅적하게 장난을 치며 돌아갔다. 그러나 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다. 인디언 조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톰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어린 나이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소년으로 존경받았다. 하지만 칭찬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곧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톰도 다시 평범한 소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은 예전과는 다른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린아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 잠시나마 자부심을 맛보았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인디언조의 흔적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그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불안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점차 그 이야기도 줄어들었다. 톰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가끔씩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는 여전히 모험을 꿈꾸었고 언젠가 또다시 자신이 큰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디언조가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톰의 마음속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인디언조가 어디선가 숨어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친구 허클베리 핀과 함께 자주 강가를 거닐며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허크, 혹시 인디언조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허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우린 절대 입을 다물어야 해.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두 소녀는 서로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더욱 굳게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톰과 허크는 마을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다. 그들은 풀숲에 몸을 숨기고 몰래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인디언조가 있었다. 그는 어떤 동료와 함께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두 소녀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인디언조가 땅속에서 금화와 보물을 꺼내는 장면을 본 것이다. 톰과 허크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금화가 반짝이며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두려움이 몰려왔다. 인디언조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자 두 소녀는 기절할 듯 가슴이 쿵쾅거렸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땅을 기어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멀리 달아나 숨을 고른 뒤 허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톰, 우리 큰 비밀을 또 알게 된 거야. 하지만 이건 목숨보다 무거운 비밀이야. 톰은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 절대로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두 소녀는 서로 맹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요동쳤다. 톰과 허크는 인디언조의 보물을 본 뒤로 매일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금화와 은식기, 반짝이는 보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둘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인디언조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두 소녀는 용기를 내어 몰래 인디언조의 뒤를 쫓았다. 그는 숲길을 따라 낡은 빈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피하던 곳이었다. 톰과 허크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조는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금화를 꺼내 새로운 은신처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여기 두는 건 위험해.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지. 인디언조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에 묻을 건데? 동료가 물었다. 성터가 딱이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두 소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터라면 아이들도 종종 놀러가는 곳이었다. 보물이 그곳에 숨겨진다면 자신들도 언젠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인디언조가 갑자기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톰과 허크는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서둘러 도망쳤다. 멀리 달아난 뒤 허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톰, 우리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톰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언젠가는 꼭.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해. 인디언조가 눈치채면 끝장이야. 두 소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모험의 열정에 불타올랐다. 톰과 허크는 인디언조가 성터에 보물을 숨길 거라는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두 소녀는 매일같이 성터 근처를 서성이며 그곳을 살폈다. 하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어 위험했고 밤에는 너무 어두워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톰과 허크는 몰래 성터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오래된 건물은 무너져 내린 돌더미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으스스한 기분을 자아냈다. 그들은 바닥을 두드리고 벽을 살피며 혹시 보물이 숨겨진 흔적이 없는지 찾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허크, 분명 이 근처 어딘가야. 톰이 속삭였다. 허크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인디언조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우리 들키면 큰일 난다고. 두 소녀는 더 깊이 조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에 톰은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 보물을 찾아내겠다고. 그날 밤 톰은 꿈속에서도 성터와 보물을 떠올렸다. 반짝이는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자신과 허크가 그것을 손에 넣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곧 인디언조의 험악한 얼굴이 나타나 두 소년을 뒤쫓았다. 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모험의 열망이 더 크게 불타올랐다. 성터에서 돌아온 뒤 톰은 며칠 동안 불안에 시달렸다. 인디언 조의 그림자가 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 나타날지 또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장터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놀이와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톰은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군중 속에서도 인디언 조의 얼굴을 본 듯 흠칫 놀라곤 했다. 축제가 끝나자 아이들은 강가에서 수영을 하고 숲속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지냈다. 톰도 억지로 어울렸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허크가 톰을 찾아왔다. 그는 숨이 차 헐떡이며 속삭였다. 톰, 나 무서운 걸 봤어. 인디언조가 어떤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어.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 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정말이야? 어디서? 빈집 근처에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못 들었지만 분명 위험한 일이야. 톰과 허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은 커졌지만 동시에 의문도 깊어졌다. 인디언 조는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바람 소리에도 놀라 몸을 움츠렸고 어둠 속에서 언제든 인디언 조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허크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톰을 찾았다. 그는 빈집에서 본 인디언 조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다. 톰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뒤 두 소녀는 다시 몰래 빈집을 살펴보기로 했다. 저녁 무렵 어둠이 내릴 때 그들은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인디언 조는 낯선 여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여인은 잔뜩 겁먹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인디언 조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우린 오늘 밤 이 집을 습격한다. 그 순간 허크는 몸이 굳어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톰을 바라봤다. 두 소녀는 서로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그 후의 대화는 또렷이 들리지 않았지만 인디언 조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두 소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두면 큰일 날 거야. 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허크, 우리 둘만으론 안 돼. 하지만 함부로 알리면 우리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신중히 생각해야 해. 그날 밤 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언제든 인디언 조가 나타나 자신들을 해칠 것 같은 불안이 지워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인디언 조의 행방을 몰랐다. 하지만 허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톰에게 여러 번 말했다. 톰, 내가 본 게 틀림없어. 인디언 조가 무슨 나쁜 일을 꾸미고 있어.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톰도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 입을 열면 자신들이 들켜 위험에 빠질 수 있었고 침묵하면 누군가 피해를 입을지도 몰랐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은 들떠 있었고 톰과 베키도 함께 나가 놀았다. 그러나 축제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톰의 가슴 한쪽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그날 저녁 허크는 혼자 빈집 근처를 맴돌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창문 밑에 몸을 숨기고 안을 엿들었다. 그 안에서 인디언 조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 그 여자를 없애야 한다. 허크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몸을 움츠린 채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순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내자 인디언 조가 고개를 돌리며 창문 쪽을 바라봤다. 허크는 간신히 몸을 숨겼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기절할 듯한 두려움 속에서 겨우 도망쳤다. 멀리 달아난 뒤에도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톰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그러면 허크는 중얼거리며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허크는 잠 한숨 이루지 못했다. 인디언 조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그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허크는 불안에 사로잡혀 며칠을 보냈다. 인디언 조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고 누군가 곧 위험에 빠질 거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몰래 움직이기로 했다. 어느 늦은 밤 허크는 인디언 조와 그의 동료가 빈집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따라갔다. 그들은 조용히 걸으며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허크는 멀찍이 떨어져 뒤를 밟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을 지나 그들은 어떤 집 앞에 멈췄다. 그 집은 과부가 사는 집이었다. 허크는 숨이 막힐 듯 긴장하며 풀숲에 몸을 숨겼다. 인디언 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이 집을 습격한다. 방해하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허크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과부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과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밀어냈다.
허크는 몰래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허크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 사이 인디언 조와 그의 동료는 계획이 들통날까 두려워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과부의 집은 무사히 지켜졌다. 허크는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를 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허크가 과부를 구한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허크는 처음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이 불편했다. 자신이 우연히 용기를 냈을 뿐인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떠받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과부는 허크를 집으로 불러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옷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허크에게 말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란다. 네가 원한다면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허크는 처음엔 당황했다. 자유롭게 떠돌던 그는 집과 규칙 속에 묶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침대와 정성 어린 보살핌은 그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었다. 한편 톰은 여전히 인디언 조의 그림자에 시달렸다. 마을 사람들이 조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톰은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다가도 불현듯 창백해지곤 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여름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분주히 준비에 나섰고 강가에는 노래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밤이면 그는 악몽을 꾸었다. 어두운 성터와 무덤, 그리고 칼을 든 인디언 조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꿈이었다. 깨어난 뒤에도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톰은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인디언 조의 그림자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인디언 조의 소식을 찾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가 멀리 도망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숲속에 숨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갔다. 허크는 과부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었으며 매일 씻고 기도도 드려야 했다. 처음엔 따뜻하고 편안했지만 곧 자유를 잃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원래 어디든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허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점점 지쳐갔다. 한편 톰은 여전히 모험심에 불타 있었다. 그는 허크에게 보물 이야기를 꺼냈다. 허크, 성터에 숨겨진 보물 기억하지? 언젠가 반드시 찾아야 해. 허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신이 나지 않았다. 과부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여름날 아이들은 피크닉에 나섰다. 강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고 동굴에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은 횃불을 들고 깊은 동굴 속을 탐험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여긴 진짜 해적의 소굴 같아. 톰은 흥분해 소리쳤고 베키는 그의 곁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의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인디언 조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피크닉 날, 아이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 숲속으로 들어갔다. 바구니 가득 음식을 챙겨와 풀밭에서 웃고 떠들며 놀았다. 그러다 몇몇 아이들은 근처 동굴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톰과 베키도 그 무리에 섞였다. 동굴 안은 서늘하고 어두웠다. 아이들은 횃불을 들고 바위 사이를 지나며 환호성을 질렀다. 미로처럼 얽힌 통로를 따라가자 신비로운 종유석과 바위들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이들은 마치 진짜 모험가가 된 듯 들떠 뛰어다녔다. 한참을 놀던 끝에 무리는 다시 밖으로 나갔지만 톰과 베키는 깊숙한 곳에 남아 탐험을 계속했다.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며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횃불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한참을 걷다 뒤돌아보니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베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톰, 우리 길을 잃은 거야? 톰은 침착한 척 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괜찮아. 곧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통로는 끝없이 이어지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고 손에 든 횃불은 서서히 꺼져갔다. 베키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톰은 그녀를 꼭 가누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길을 찾아낼게. 어둠 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깊은 동굴 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쳤다. 동굴 속에서 길을 잃은 톰과 베키는 두려움 속에 서로를 붙잡았다. 횃불은 점점 짧아지고 어둠은 사방에서 몰려왔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렸고 마음속 희망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톰은 베키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누어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우리가 반드시 나갈 길을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목소리조차 힘을 잃고 속삭이듯 대화했다. 베키는 눈을 감으며 흐느꼈다. 톰, 우린 이제 못 나가는 거 아닐까? 톰은 굳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톰은 작은 돌멩이를 주워 길을 표시하며 통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동굴은 끝없이 이어졌고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미약한 불빛이 스쳤다. 톰은 가슴이 뛰며 그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몸이 굳어졌다. 횃불을 든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디언조였다. 톰은 숨을 죽인 채 베키를 감싸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인디언조의 얼굴은 험악했고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무언가를 찾듯 두리번거리다 곧 사라졌다. 톰은 온몸이 떨렸지만 베키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톰과 베키는 여전히 동굴 속을 헤매고 있었다. 먹을 것은 거의 다 떨어졌고 횃불도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다. 베키는 지쳐 바위에 기대었고 톰은 용기를 내어 혼자 통로를 살폈다. 그는 돌멩이를 주워 바닥에 표시를 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미로 같은 동굴은 끝없이 이어졌고 돌아오는 길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톰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다 갑자기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슴이 뛰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출구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손을 더듬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갔다. 잠시 뒤 그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작은 틈새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틈을 넓히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다. 톰은 서둘러 베키에게 돌아와 소식을 전했다. 베키, 희망이 있어. 출구를 찾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베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두 아이는 서로를 부축하며 그 틈새로 향했다. 힘을 모아 바위를 조금씩 밀어내자 마침내 작은 구멍이 열렸다. 바깥의 빛과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구멍을 비집고 기어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강가였다. 밝은 햇빛과 푸른 하늘이 그들을 맞이했다. 톰과 베키는 지쳐 쓰러졌지만 가슴 속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은 드디어 긴 어둠의 동굴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톰과 베키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큰 혼란에 빠졌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모두 강가와 숲을 뒤지며 두 아이를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절망에 빠졌다. 교회에서는 두 아이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모 폴리와 베키의 부모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던 그때 지친 몸으로 돌아온 톰과 베키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더럽고 초췌했지만 살아있었다. 순간 마을은 환호성과 눈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기적이라고 외쳤다. 이모 폴리는 톰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톰, 네가 돌아와서 정말 고맙다.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말아다오. 아이들은 영웅처럼 맞이되었다. 모두가 그들의 용기와 끈기를 칭찬했고 아이들의 이름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톰의 마음은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동굴 속에서 인디언 조의 얼굴을 본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끔찍한 눈빛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톰은 마음속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동굴 속에서 본 인디언 조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판사대처는 아이들이 고생한 동굴을 다시는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돌과 나무로 막아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안심했고 아이들도 더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베키와 동굴 속을 헤매다 인디언 조를 본 사실을 떠올렸다. 만약 그가 아직 그 안에 있다면 톰은 당장 판사에게 달려가 말했다. 판사님, 인디언 조가 동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둘러 동굴을 열었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인디언 조는 탈출하지 못한 채 동굴 깊은 곳에서 굶주려 죽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사납고 무서운 기운을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무서운 악당이 사라졌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쉽게 잊히지 않을 광경이었다. 톰은 차갑게 식은 동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무서운 공포가 사라졌다는 안도와 인간의 비극을 직접 목격했다는 씁쓸함이 뒤섞였다. 인디언 조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오랫동안 두려움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던 존재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모두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인디언 조가 보물을 성터 근처에 숨겼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여전히 미해결의 수수께끼였다. 어느 날 톰은 허크를 찾아가 속삭였다. 허크, 이제 인디언 조는 사라졌어. 우리 그 보물을 찾으러 가자. 허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래, 톰. 드디어 우리 차례야. 두 소녀는 삽과 곡괭이를 챙겨 성터로 향했다.
폐허가 된 건물 안은 여전히 음산했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다. 그들은 땅을 파고 벽을 두드리며 숨겨진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수고한 끝에 톰의 곡괭이가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두 소녀는 손을 모아 흙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가 묻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눈부신 금화와 보석이 가득 쌓여 있었다. 허크, 우리가 해냈어. 톰은 환호하며 외쳤다. 허크도 눈이 휘둥그레져 상자를 붙잡았다.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고생은 모두 잊히고 오직 기쁨과 흥분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들은 이제 진짜 모험의 승리자가 된 듯했다. 톰과 허크가 발견한 보물은 온 마을을 놀라게 했다. 금화와 은식기가 가득한 상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어른들은 두 소년의 용기와 행운에 감탄했고 아이들은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보물은 법에 따라 정리되었고 결국 상당한 재산이 두 소년의 손에 들어왔다. 허름한 옷을 입고 떠돌던 허크가 순식간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허크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자유롭게 떠돌던 생활을 잃고 과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과부는 허크를 아들처럼 돌보았다. 깨끗한 옷과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를 주었지만 허크에게는 그것이 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같이 규칙과 예절을 지켜야 했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허크는 결국 톰에게 하소연했다. 톰,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 차라리 다시 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 톰은 친구를 달래며 말했다. 허크, 네가 진정 원하는 게 자유라면 그건 네가 선택할 일이야. 하지만 이번만은 과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해. 허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과부의 집을 떠났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이제는 그를 무시하거나 놀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떠돌이가 아니었다. 톰과 허크의 모험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은 어리지만 두려움과 위험을 견뎌내며 용기와 우정을 지켜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톰 소여의 모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웃음과 모험심이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